나는 초상 화가로서 나름대로 안정적인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유주로부터 더 이상 함께 살기 힘들 것 같다는 말을 듣습니다. 또한 아내는 자신이 현재 외도 중이라는 말도 덧붙입니다. 그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을 들은 나는 그날로 무작정 여행을 떠납니다. 한 달 넘게 지속되던 여행은 결국 차가 중간에 퍼져 폐차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마침내 끝이 납니다. 나는 친구 마사히코에게 연락해 재워줄 수 있는지 묻고 마사히코는 나에게 당분간 지낼 만한 적당한 장소를 제공해 줍니다. 그곳은 마사히코의 아버지가 살던 집으로 깊은 산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명한 화가였던 마사히코의 아버지 아마다는 그 산속 집에서 작품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요양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아마다의 정신은 혼미한 상태입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지역 문화센터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미술 수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장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손님방 안쪽에 붙박이장 천장에 뚫려있는 작은 문을 발견하고 그 문을 통해 올라간 나는 지붕과 천장 사이에 다락방 같은 공간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다락방 공간에 수리부엉이가 둥지를 틀고 있었고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그 부엉이가 내던 소리였습니다. 그 다락방 공간에서 나는 아마다가 그린 기사단장 죽이기라는 제목의 미발표 작품을 발견합니다. 아스카 시대를 배경으로 청년이 노인의 가슴 한복판에 검을 찔러 넣는 그림입니다. 나는 그 그림의 강렬한 표현에 매혹됩니다. 그리고 곧 그 기사단장 죽이기가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 조반니의 내용을 차용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다의 그림에 등장하는 땅속에서 고개만 내민 긴 얼굴의 의미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초상화를 그리던 시절에 알던 에이전트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한 인물이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초상화를 의뢰했는데 꼭 집어서 내가 그림을 그려줄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고 에이전트는 나에게 알립니다. 나는 그 의뢰를 받아들이고 며칠 뒤 그 인물이 내가 머무는 곳에 직접 찾아옵니다. 그 인물의 이름은 맨시키입니다. 그는 현재는 일선에서 물러난 성공한 IT 사업가입니다. 또한 맨시키의 집은 나의 집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맨시키의 초상화 작업이 시작됩니다. 작업은 예전에 아마다가 작업하던 그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나와 맨시키는 서로의 매력에 끌리며 조금씩 친분을 쌓아갑니다. 어느 날 나는 한밤중에 어디선가 들리는 방울 종소리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집 뒤편에는 오래된 사당이 하나 있는데 그 종소리는 사당 안의 돌무덤에서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실제인지 환각인지 확신할 수 없었던 나는 고민 끝에 맨시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나와 맨시키는 다음날 밤 동시에 그 소리를 듣습니다. 맨시키는 조경업자를 불러 장비를 이용해서 돌 무더기를 드러냅니다. 그러자 구덩이가 드러났는데 그것은 돌벽으로 둘러싸인 원형 석실입니다. 직경은 2m가 조금 못 되고 깊이는 3m 가까이 됩니다. 석실 안에서 발견된 것은 고대의 악기처럼 보이는 방울입니다. 나는 그 방울을 작업실 선반 위에 보관합니다. 마침내 맨시키의 초상화가 완성됩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초상화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맨시키는 그 그림을 무척 마음에 들어하며 감사의 의미로 나를 자신의 집 저녁 식사에 초대합니다. 예전에 아내에게서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을 들은 후 여행을 떠났던 나는 여행 중에 식당에서 한 여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여성은 흰색 스바루 포레스터를 탄 남자에게 쫓기는 듯했고 그녀를 도와준 뒤 나는 의도치 않게 그녀와 러브호텔에서 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정사 도중 그녀는 자신의 목을 졸라달라고 나에게 부탁합니다. 나는 마지못해 그녀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다음날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하던 나는 다시 그 흰색 수바루 포레스터의 남자를 봅니다. 그 남자는 내가 어디에서 뭘 했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는 듯한 역겨움과 비난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봅니다. 그 남자의 눈빛이 인상 깊게 여전히 나에게 남아 있습니다. 맨시키의 초상화를 끝낸 나는 이번에는 그 흰색 수바루 포레스터의 남자를 캔버스에 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직감으로 나는 그림을 끝까지 완성하지 않고 대략적인 덩어리만 표현한 뒤 끝냅니다. 그럼에도 나는 미완성된 그림 속에 숨어있는 그 흰색 스바루 포레스터의 남자를 뚜렷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 나는 또다시 들리는 종소리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이번에는 그 방울이 놓여있던 작업실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작업실로 간 나는 그곳에서 60cm 정도 키의 기사단장과 마주합니다. 아마다의 기사단장 죽이기 그림에 나오는 그 기사단장과 매우 흡사한 외모입니다.
기사단장은 자신은 이데아이며 타인의 인식을 에너지원 삼아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모습을 바꿀 수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인식하는 주체의 필연성이라는 제약이 따릅니다. 이 경우 인식하는 주체는 나였고 나의 필연성에 따라 기사단장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기사단장의 형체를 한 그 이데아는 원래 집 뒤 사당의 원형 석실에 존재하고 있다가 봉인이 풀리면서 바깥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기사단장은 자신을 풀려나게 한 나에게 호의를 갖고 있는 듯 보입니다. 나는 맨시키의 저택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는 나에게 자신의 비밀을 들려줍니다. 그는 과거에 사랑했던 여성이 그와 헤어진 후 낳은 딸 마리에가 자신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그 사랑했던 여성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 12살이 된 마리에는 아버지, 고모와 함께 내가 지내는 곳과 조금 떨어진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시키는 매일 자신의 집에서 망원경을 통해 그 집을 관찰합니다. 애초에 맨시키가 지금 사는 집으로 이사를 온 것도 멀리서나마 딸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내게 부탁을 하나 합니다. 마리에가 현재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나의 미술 수업을 듣고 있다고 맨시키는 말합니다. 그는 내가 마리에의 초상화를 그려주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작업실에서 마리에와 함께 있을 때 그곳에 방문하길 원합니다. 자신의 딸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고 싶은 것입니다. 맨시키가 나에게 초상화를 의뢰하며 접근한 것도 마리에와 가까워지기 위해서였음이 드러납니다. 나는 맨시키의 주도 면밀하고 계산적인 면모가 마음에 걸려 망설입니다. 하지만 그림의 대상으로서 마리에의 얼굴과 눈빛에 끌린 나는 결국 그녀의 초상화를 그리기로 합니다. 마리에 쪽에서도 승낙을 합니다. 평소에 나에게 호감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모델을 하러 올 때마다 보호자로서 마리에의 고모 쇼코가 함께 방문을 하기로 합니다. 한편 나는 아마다가 남긴 기사단장 죽이기의 숨은 의미를 알고 싶은 마음에 아마다의 과거 행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나갑니다. 원래 서양 화가였던 아마다는 1936년 오스트리아 빈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939년 2차 세계대전 발발 전에 일본으로 돌아온 뒤 동양 화가로 전향하여 작품 세계를 펼쳐나갔습니다. 그의 유학 기간에는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독일이 1938년 오스트리아를 합병합니다. 아마다는 그 격동의 시기에 빈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그는 자신의 연인과 함께 대학생 중심의 지하 조직 칸델라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들은 독일 나치 고관 암살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고 칸델라의 멤버들은 아마다만 남기고 전부 처형되었습니다. 아마다가 살아남은 이유는 독일과 일본 사이의 반공협정 덕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그림에서 죽임을 당하는 기사단장은 그 나치 고관을 상징하는 셈이 됩니다. 결국 그 그림은 1938년 빈에서 일어나야 했던 암살 사건을 가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마리에의 초상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마리에는 나에게 비교적 쉽게 마음을 엽니다. 그녀는 직감 능력이 뛰어나고 나의 그림에 강한 흥미를 보입니다. 작업 후에 마리에와 쇼코 그리고 나는 함께 점심 식사를 합니다. 그때 맨시키가 찾아옵니다. 맨시키와 쇼코는 자동차를 소재로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그는 마리에와 쇼코를 자신의 집에 초대합니다. 두 사람은 그 초대에 응합니다. 나는 마사히코를 만나 그의 삼촌 스구이코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보병부대로 징병된 스구이코는 난징 대학살 때 상관의 명령으로 포로들을 학살했고 제대 후 죄책감에 시달리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아마다가 저항 조직 칸델라의 멤버가 된 건 동생의 죽음이 그 원인이었을 거라고 마사히코는 추측합니다. 오후 늦게 몰래 나의 집에 찾아온 마리에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지난번에 맨시키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녀는 그가 망원경으로 몰래 자신의 집을 관찰한다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또한 쇼코와 맨시키가 연인 사이로 발전되어 가고 있음을 걱정합니다. 감이 좋은 마리에도 맨시키에 대해서만큼은 그가 어떤 인물인지 잘 파악이 되지가 않습니다. 일주일 뒤 마리에가 실종됩니다. 나는 맨시키와 함께 마리의 행방을 찾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원형 석실 안에서 마리의 것으로 추정되는 작은 펭귄 인형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뿐입니다. 더 이상의 단서는 없습니다. 한밤중에 다시 기사단장이 나타납니다. 나는 기사단장에게 마리의 행방을 알려달라고 부탁하고 그는 힌트 하나를 알려줍니다. 다음날 오전 전화 한 통이 걸려올 것이며
전화를 건 상대의 제안을 절대로 거절하지 말라고 그는 내게 말합니다. 기사단장의 예언대로 다음날 전화가 걸려옵니다. 상대는 마사히코입니다. 마사히코는 요양원에 있는 아버지가 위독하다며 함께 갈 것을 제안합니다.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아마다가 누워있는 병실에서 마사히코는 업무상의 전화로 자리를 비웁니다. 그때 기사단장이 등장합니다. 아마다는 기사단장을 뚫어져라 응시합니다. 기사단장은 자신을 칼로 찔러 죽이라고 나에게 말합니다. 그래야만 마리에를 되찾을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아마다의 연인은 나치에게 무참히 살해되었습니다. 그의 동생 역시 전쟁 트라우마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무력감과 절망, 분노와 슬픔을 품게 되었고 기사단장 죽이기는 그러한 감정의 결정체입니다. 이제 그의 맺힌 한을 풀어줄 차례입니다. 아마다는 격렬한 혐오의 눈빛으로 기사단장을 바라봅니다. 그에게는 기사단장이 나치 고관으로 보이는 듯합니다. 나는 방구석의 서랍에서 식칼을 꺼내 기사단장의 심장을 찌릅니다. 피가 뿜어져 나오며 기사단장의 몸이 축 늘어집니다. 죽은 것입니다. 아마다는 평화롭고 차분한 얼굴로 눈을 감습니다. 그때 나는 바닥에 네모난 뚜껑을 열고 고개를 내민 긴 얼굴을 발견합니다. 나는 긴 얼굴을 제압하고 그에게 마리에의 위치를 말하라고 다그칩니다. 하지만 긴 얼굴은 마리에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자신은 사물과 사물을 이어주는 메타포일 뿐이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고 기록하는 것이 직무라고 말합니다. 나는 마리에를 찾기 위해 뚜껑이 열린 방바닥의 구멍 속 메타포 통로로 들어갑니다. 구멍 속 어둠은 점차 안개에 둘러싸인 희뿌연 공간으로 변해갔고 조금 더 걸어가자 강이 나옵니다. 이제 강을 건너야 합니다. 선착장에 배가 있고 뱃사공은 레인코트를 입은 얼굴 없는 남자입니다. 나는 마리에의 소유물인 펭귄 인형을 뱃삭스로 지불하고 강을 건넙니다. 그런 다음 수풀을 지나 좁은 동굴을 거쳐 마침내 현실의 장소로 곤두박질치며 떨어집니다. 그곳은 원형 석실입니다. 그런데 사다리가 치워져 있고 뚜껑이 닫혀 있어 주인은 완전한 암흑입니다. 그곳에서 방울을 발견한 나는 며칠 동안 방울을 흔들며 종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맨시키가 나를 구출해줍니다. 사다리를 치우고 원형 석실을 막은 사람은 맨시키였습니다. 혹시나 다른 사람이 그 구덩이에 빠질까 우려해서라고 그는 말합니다. 맨시키는 능숙한 솜씨로 며칠간 굶은 나에게 수분과 음식을 제공하며 간호해줍니다. 또한 그는 마리에가 무사히 돌아왔다고 내게 소식을 전합니다. 원기를 회복한 후 나는 마리에를 만납니다. 나는 마리에에게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고 마리에는 자신이 사라진 동안 맨시키의 저택에 있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마리에는 맨시키에 대해 더 잘 알기 위해 그의 집에 몰래 잠입합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있는 비밀의 방에 들어갑니다. 비밀의 방에는 맨시키가 사랑했던 여성, 어쩌면 마리에의 어머니일지도 모르는 그 여성의 옷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리고 마리에는 갑자기 나타난 기사단장의 충고에 따라 옷장에 몸을 숨깁니다. 비밀의 방에 누군가 들어옵니다. 마리에는 상대에게 평범하지 않은 섬뜩한 공포를 느낍니다. 상대는 옷장 문을 열려다 주저하더니 결국 방을 나갑니다. 마리에는 기사단장의 도움으로 입주 도우미의 방에 숨습니다. 그곳은 비교적 안전합니다. 맨시키가 위험한 사람인지 마리에가 기사단장에게 묻자 기사단장은 맨시키의 마음속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으며 그것이 위험한 것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합니다. 나흘 뒤 청소업체가 방문한 틈을 타 마리에는 무사히 맨시키의 집을 탈출합니다. 나와 마리에는 서로가 공유한 이야기들을 둘만의 비밀로 남겨두기로 약속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기사단장 죽이기와 흰색 수바루 포레스타의 남자를 포장해서 천장 위 다락방 공간에 숨겨놓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나는 유주와 만나 대화를 나눕니다. 서로에게 아직 마음이 있음을 확인한 우리는 다시 합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루키의 소설은 대개 두 개의 큰 기둥을 기반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는 허무이고 다른 하나는 허무의 반대 지점에 위치하는 삶에 대한 맹목적 추구입니다. 편의상 덩어리라고 부르겠습니다. 소설 속에서 허무의 극단은 자살로 표현되고 덩어리의 극단은 전쟁으로 표현됩니다. 허무와 덩어리는 각각 강한 인력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특히 덩어리는 가능한 한 많은 에너지를 끌어들여 점점 더 거대해지려는 자체적인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대해진 덩어리는 개인성을 말살하고 때로는 참혹한 짓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거대해지려는 의지는 선악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의 속성일 뿐입니다. 이 속성이 없으면 인류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허무와 덩어리 그 중간에 어디쯤에서 주인공은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인공에게는 대개 상실의 아픔이 있고 그런 이유로 기본적으로 허무 쪽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에게는 허무의 인력에 끌려가지 않기 위한 나름의 몇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실함이라는 무기입니다. 성 또한 그의 무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에게는 또 하나 타고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아픔으로부터 자신을 차단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차단 능력에는 부작용이 따릅니다. 자신의 그림자가 희미해지는 부작용입니다. 혹은 알맹이가 사라져 껍데기화가 되는 부작용입니다. 주변 인물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기에 그들은 주인공과 함께 살면서 삶의 의미를 잃고 허무 쪽으로 강하게 끌어당겨집니다. 소설의 초반에 주인공의 아내나 여자친구가 그를 떠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소설이 시작됩니다. 소설이 진행되면서 덩어리와 주인공의 싸움이 서서히 본격화됩니다. 그 과정에서 주인공은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허무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고인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은데 주인공의 정체성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덩어리 쪽에 있는 사람들은 주인공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줍니다. 그들이 덩어리로 완전히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저마다 상실의 상처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무로부터 이어진 끈이 그들을 팽팽하게 당겨주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얼굴 없는 남자로 표현되는 허무 그 자체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덩어리의 핵심 인물인 누군가에게 일격을 가하는 것이 소설의 클라이맥스를 이룹니다. 일격 후에는 나름대로 어떤 문제 상황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주인공은 상처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는 법을 배웁니다. 다시 그림자를 회복합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함께 춤을 추듯 살아가는 것, 이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이런 대략적인 프레임에 소설 기사단장 죽이기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기사단장 죽이기를 통해 하루키는 예술 작품이라는 게 혹시 이런 효용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가설을 극단적으로 밀고 나갑니다. 화가 아마다는 덩어리 쪽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생의 죽음이 그 움직임을 멈추게 만들었고 그 후 그는 덩어리에 대한 적대심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덩어리를 상징하는 인물에게 일격을 가하는 것에 실패합니다. 대신 성공하는 상황을 그림으로 남긴 후 몰래 숨겨둡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인공이 그 그림을 발견합니다. 주인공의 인식과 함께 이데아의 세계에 있던 그림 속 인물이 현실의 주인공에게 나타납니다. 아마다는 실패를 했고 이제는 주인공이 일격을 가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그가 일격을 가할 대상은 아마다가 일격을 가하는 데 실패한 나치 고관을 상징하는 기사단장의 이데아입니다. 이것도 일격이라고 할 수 있을까? 소설에 따르면 그것도 일격이라고 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주인공이 기사단장을 칼로 찌를 때 긴 얼굴이 바닥에서 뚜껑을 열고 그 상황을 지켜봅니다. 긴 얼굴은 자신을 메타포라고 정의하며 자신의 역할은 지켜보고 기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인공이 기사단장을 칼로 찔렀던 건 하나의 예술 행위였습니다. 둘째, 예술작품은 패턴화되어 이데아의 세계에 기록됩니다. 즉, 이데아의 세계에서 고유 명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작품 내의 모든 것은 상징이자 메타포이며 A와 B가 이름은 다를지라도 어떤 패턴 내에서 동일한 위치를 가진다면 동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여하튼 그렇게 해서 기사단장이 칼에 찌려 죽는 사건은 일격이 성공한 것으로 이데아의 세계에 저장됩니다. 이제 이데아의 세계가 현실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만약 주인공이 기사단장을 찌르는 행위를 많은 사람이 보았다면 어쩌면 상황은 다르게 전개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주인공은 굳이 메타포 통로를 통과하지 않아도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사단장을 찌르는 그 행위는 주인공 혼자만이 제대로 인식하는 사건이었기에 그는 기사단장에 대한 일격이 성공한 세계로 본인이 직접 옮겨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동에 성공합니다. 이제 맨시키라는 인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가 허무와 덩어리 사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그가 자신의 그림자를 요령있게 분리해낸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맨시키의 그림자는 이 소설에서 덩어리를 상징하는 인물로 암시됩니다. 기사단장을 칼로 찌르면서 주인공은 맨시키의 그림자에게 일격을 가한 셈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인공은
마리에가 맨시키의 그림자에게 위험한 짓을 당하지 않은 세계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자신의 그림자를 회복하는 과정을 짚어보겠습니다. 주인공은 흰색 스바루 포레스터의 남자가 자신에게 보낸 눈빛을 통해 자신의 어둠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의 그림을 캔버스에 담으며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완성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어둠이 거기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며 굳이 그것을 끄집어낼 필요는 없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짚고 넘어갈 만한 재미있는 포인트들이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